옛날 한양에 사는 호색한 한량 덕출이가 두매산골을 여행하고 있었다. 여행 중 갈증을 느낀 덕출이는 길가에 있는 어떤 농가에 들어가서 물 한 그릇을 청하는데 주인장 계시오? 지나가는 길손인데 목이 말라 그러니 물 한 바가지만 마실 수 있겠소? 그러자 집안에서 자색이 고운 어린 처녀가 나와 물 한 바가지를 수줍게 건네주었다. 아, 시원하다. 고맙소 낭자. 덕출이가 처녀를 가만히 보니 아직도 음양의 이치를 알지 못하는 순진한 처녀 같았다. 그런데 집에 다른 어른은 안 계시오? 네, 모두 마을 잔치집에 가서 저 혼자 있어요. 이에 덕출이는 수작을 거는데 그런데 낭자, 내가 보니 안색이 많이 안 좋아 보이는구려. 속병이 있는 것 같소. 네, 저는 별로 아픈 데가 없는데요. 하니 덕출이가 아니요, 낭자는 병이 없다고 하지만 내가 자세히 보니 이상한 증세가 있소. 한번 진맥을 하여 보는 것이 좋겠소. 하고는 자신이 의원이라고 속이며 처녀의 손을 잡고 진맥하는 척하더니 낭자의 뱃속에는 이미 고름이 차 있으니 속히 고치지 않으면 위험하오. 이에 깜빡 속은 처녀는 걱정스런 얼굴로 그렇다면 속히 치료하여 주시지요. 이에 덕출이는 옳다쿠나 하며 가머니설로 처녀를 유혹하여 즐거운 행사를 치르고는 이윽고 처녀의 그곳에서 흘러내린 자신의 하얀 액을 접시에 받아 처녀에게 보이며 낭자, 이것 좀 보시구려. 이렇게 고름이 낭자의 뱃속에 있었으니 조금만 늦었더라면 생명이 위험하였을 것이 틀림없지 않았겠소. 하지만 이제 다 치료하였으니 걱정하지 마시오. 하고 처녀를 안심시키고 집을 나오려는데 다른 식구들이 돌아왔다. 옥자야, 우리 왔다. 근데 댁은 뉘시길래 우리 집에서 나오는 것이오? 이에 처녀가 이분은 한양에서 온 유명한 의원인데 제가 속병이 있다고 공짜로 치료해 주셨어요. 아, 네, 방금 치료가 다 끝났습니다. 저는 바빠서 이만 가봐야 되겠습니다. 하고 나가려는 덕출에게 처녀의 아비가 이보시오 의원 양반, 내가 잔치집에서 뭘 잘못 먹어 그런지 아까부터 배가 살살 아프다오. 나도 그래. 그러니 우리도 좀 고쳐주고 가시오. 옛날 어느 마을에 순자라는 여인이 자식이 생기지 않아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다. 그래서 영험하기로 소문난 남근바위에서 100일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비는데 비나이다 비나이다. 떡두꺼비 같은 아들 하나만 내려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100일째 되던 날 그 정성을 가엾게 여긴 신령이 나타나는데 내 정성이 기특해서 내가 왔노라. 신령님이십니까? 제 서방님이 3대 독자인데 대가 끊길 노릇입니다. 제발 아들 하나 점지해 주십시오. 그래 귀한 대가 끊기면 안 되지. 자, 어서 자리에 눕거라.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하늘을 봐야 별을 따지 않겠느냐. 내 서방은 씨가 없느니라. 그래서 아들을 낳게 내가 도와주마. 내 비록 일이 보여도 매일 산삼무침에 장어만 먹으니 걱정 말거라. 어머머. 그렇게 순자는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게 되었다. 한편 이 소식을 들은 자식이 없던 순자의 친구 춘자 역시 100일 동안 남근바위에서 비는데 비나이다, 비나이다. 떡두꺼비 같은 아들 하나만 내려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내 정성이 기특해서 내가 내려왔구나. 신령님이십니까? 아니요, 지나가는 마실 나온 노인이요. 밤 공기가 참 좋네. 신령님 맞구만 뭘. 신령님, 제 서방님이 7대 독자인데 대가 끊길 노릇입니다. 제발 아들 하나만 점지해 주십시오. 뭐라, 7대 독자면 그냥 지나치기 힘든데. 부탁드리옵니다. 그럼 자리에 누울까요? 이에 잠시 주저하던 신령이 입을 여는데 아니다, 그냥 뒤 돌 거라. 절대 뒤 돌아보아서는 안 된다. 알겠느냐? 네, 신령님. 근데 저도 부탁이 하나 있는데요. 그래, 말해보거라. 이왕 하는 김에 비단장수 김서방으로 변신해주면 안 되나요? 그렇게 춘자도 이듬해 아들을 낳고
소방 맞지 않고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한다. 옛날 어느 마을에 머슴 팔복이는 같은 집종인 오월이와 혼인을 하게 되었다. 오월이는 얼굴도 무지 예쁘고 가슴과 거시기도 아주 오동통하니 어디 한 군데 빠지는 곳이 없었다. 그런데 팔복이는 오월이가 이쁘고 다 좋은데 한 가지 걱정이 있었다. 아무에게도 말 못하고 고민하던 팔복이는 마을 현자 최노인을 찾아가는데 어르신, 안녕하십니까? 그래. 팔복이 아닌가? 자네 얼마 전에 장가가지 않았는가? 아무튼 축하하네. 내 듣자 하니 자네 마누라가 그렇게 예쁘다 하던데. 예, 어르신, 감사합니다. 그런데 자네 얼굴이 왜 그리 어둡나? 무슨 고민이라도 있는 겐가? 예, 어르신, 사실은 마누라 때문에 어르신께 여쭤볼 말이 있습니다. 그래, 어디 한번 말해보게나. 내가 이 마을에서 해결 못한 문제가 없지 않던가? 사실 제 마누라가 남자 손 한번 안 잡아본 순진한 여자인 줄 알았는데 아주 다를 대로 다른 발라당까진 여자인 것 같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소린가? 그러니까 그게 없습니다. 그게 없다니? 그러니까 거시기 그거 말입니다. 그곳에 털이 없습니다. 뭐라? 그 말로만 듣던. 근데 내가 알기로는 그런 여인네들이 아주 밤에 옥렬하던데. 그게 아닙니다. 제가 어렸을 적부터 동네 어른들한테 들은 말이 있는데 그래, 그게 뭔가? 사람 많이 다니는 길엔 풀이 안 자란다고요. 이에 최노인이 잠시 머리를 굴리더니 그렇다면 아무래도 출입금지 팻말을 달아야겠네. 아니,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자네가 그러지 않았는가?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에는 풀이 나지 않는다고. 뭐라고요? 그게 무슨 말 같지 않은 말씀입니까? 미안하네. 내 농으로 한 말이네. 근데 그렇긴 하지만 자네 부인이 그런 여자라서 털이 없다는 증거는 없지 않는가? 그렇지? 네, 사실 의심은 되지만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 증거 없이 함부로 사람을 의심하면 안 된다네. 예, 어르신. 그건 그렇고 자네 밤에 하는 그 일은 몇 번 하는가? 허허, 신혼이니 거의 매일 하지요. 그래, 그럼 됐어. 이제 앞으로는 밤에 하지 말고 낮에 하면 다 해결될 걸세.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요? 하니 현자 노인이 그야 물은 충분히 주니까 햇빛만 쬐면 풀은 금방 다시 날 걸세. 옛날 어느 마을에 어떤 여인이 임신을 하였는데 10달이 다 찼는데도 아이가 나오지를 않는 것이었다. 심지어 12달이 지나고 15달이 지나도 아이가 나오지 않자 남편은 동네 창피하면서도 걱정이 돼서 견딜 수가 없었다. 여보, 다른 사람들은 10달이면 아이를 낳는데 당신은 어째 여지껏 낳지 못하는 거요? 도대체 어찌된 노릇이요? 남편은 용하다는 의원과 산파를 불러 살펴보았지만 원인을 알 수가 없었다. 이에 마지막으로 용한 무당을 불러왔는데 도대체 아이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무당이 배가 잔뜩 부른 아내를 여기저기 살피더니 말했다. 아이는 건강하니 걱정하지 마시오. 그런데 아이가 눈을 뜨고 뱃속에 자리를 잡고는 나오려고 하지 않고 있어. 아니, 뭐라고요?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래도 아이가 건강하다니 그건 다행이군요. 그런데 대체 왜 안 나오려 하는 것입니까? 내가 도술로 아이와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해줄 테니 직접 물어보도록 하시오. 이에 남편이 아이에게 묻는데 얘야, 너 왜 나오지 않고 거기서 뭐 하는 것이냐? 하니 아이가 나가면 뭐래요? 그냥 여기서 장사나 해먹고 살지요. 아니, 장사라니 거기서 무슨 장사를 한단 말이냐? 머리 상투 트는데 쓰는 망건 장사나 하려고요. 뭐라? 이거 웃긴 놈일세. 망건 장사를 하려면 터럭이 많이 있어야 하는데 그곳에 뭐가 있다고 그러느냐? 그건 아버지도 잘 아시면서 여기 앞에 대문간에는 터럭이 얼마든지 있잖아요. 뭐라고? 그러면 망건을 만들어 누구에게 팔 생각이냐? 하니 아이가 답하기로
내가 바깥 세상에 나갈 틈도 안 주고 맨대가리로 시도 때도 없이 들락날락거리는 그놈에게 팔지요. 아니, 뭐라고? 나는 네 엄마가 배부르기 시작하면서 한 번도 들어간 적이 없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 이에 화가 머리 끝까지 난 남편이 아이에게 도대체 그 맨대가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자세히 한번 말해보거라. 옛날 어느 마을에 어떤 부부가 살고 있었는데 남편이 색을 무척 밝혔다. 여보, 나왔어. 어서 작은 방으로 들어오시구려. 남편은 나갔다 오면 집안에 사람이 있건 없건 부인을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그 짓을 한번 해야만 했다. 이에 부인은 민망하여 남편에게 서방님, 혹시 사람이 있으면 저에게 한 잔 마시자 라는 말로 신호를 하시면 제가 곧 작은 방으로 들어가겠으니 당신이 한참 후 그 뒤를 따라 들어오면 사람들은 술 한 잔 마시는 줄만 알 따름이지 어찌 그걸 하는 줄 알겠습니까? 옳거니 그거 좋은 생각이요. 하고 그로부터 그걸 하고 싶으면 한 잔 마시는 것으로 약속하였다. 하루는 장인이 왔는데 밖에서 돌아온 사위가 건성으로 몇 마디 인사를 한 후 부인에게 부인, 한 잔 마시는 것이 어떻겠소? 하고는 방으로 들어가니 부인이 곧 따라 들어가는 것이었다. 상을 다 차리면 나를 부르겠지. 그런데 얼마 후 두 사람이 그냥 나오는데 두 사람의 얼굴이 모두 불굴의 홍조를 띠고 있었다. 이에 장인이 노하여 집으로 돌아와 장모에게 세상에 딸이란 남만도 못한 것 같소. 당신도 이제부터는 딸년 집에 가지 마시오. 이에 장모가 궁금해 물으니 아니, 무슨 까닭이요? 내가 술을 좋아하는 건 딸년도 잘 알고 있는데 술을 작은 방에다 담궈 놓고 저희 내외만 들어가 마시면서 나에게는 한 잔도 권하지 않으니 세상 천하에 어찌 이리 몰인정한 딸 자식이 있겠소. 그러니 이제 절대로 딸네 집에 가지 마시오. 이 말을 들은 장모가 남편이 없는 틈을 타 딸네 집에 살짝 가서 딸에게 말하기를 너희 아버지가 크게 노하셨다. 아버지가 무엇 때문에 노하셨어요? 저번 날 내 아버지가 왔을 때 너희 내외가 작은 방에 들어가서 너희들끼리만 술을 마시고 아버님께는 한 잔도 권하지 않았다고 크게 노하고 계신다. 이 어리석은 거사, 아무리 서방이 좋아도 눈치껏 해야지. 이에 딸이 말하길 아버지는 잘 알지 못하셔서 그래요. 본래 그 일은 여차여차해서 그렇게 된 것이지 실제는 술이 없었어요. 만일 술이 있었더라면 어찌 드리지 않고 기다리게 했겠습니까? 이 일을 아버지께 잘 말씀드려서 노여움을 풀게 해주세요. 하고 말하니 장모가 집으로 돌아와서 장인에게 말했다. 내 오늘 딸네 집에 갔다가 전번 일의 자초지종을 알아가지고 왔지요. 일이 여차여차해서 그리 되었을 뿐 실제로는 술이 없었다고 합디다. 하니 그 말을 들은 장인이 내 미처 그걸 몰랐군. 딸내 부부의 방법이 실로 묘하니 나도 지금 한 잔 마시는 게 어떠하오? 하자 장모가 자리를 폈고 일이 끝난 후에 장모가 영감, 한 잔 더 하시지요. 당신 술 좋아하잖아요. 허허, 아니요. 늙은 탓에 이제는 한 잔 술에도 크게 취하는구려. 하니 장모가 아쉬워하며 그럼 할 수 없구려. 매일 한 잔씩 마실 수밖에. 옛날 어느 마을에 학식이면 학식, 재력이면 재력, 모든 면에서 완벽한 선비가 있었다. 그런데 그 선비에게는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한 가지 고민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소중이가 너무 작다는 것이었다. 선비는 용한 의원을 찾아다니며 좋다는 약은 다 먹어보았지만 소용이 없었다. 그래서 선비는 마을에서 가장 용하다는 무당을 찾아갔고 무당은 방법을 이야기해 주었다. 밤 12시에 뒷산 약수터에 가면 도깨비가 나타나는데 그 도깨비에게서 좋아 라는 말을 들으면 소중이가 커질 수 있어. 그래서 선비는 무당의 말대로 밤 12시에 약수터에 갔는데 과연 도깨비가 나타났다. 선비는 도깨비가 좋아한다는 술을 내밀며
도깨비님, 부디 이 술을 드십시오. 라고 말하니 도깨비는 기뻐하며 좋아. 라고 하며 술을 받고는 사라져버렸다. 다음날 선비는 무당의 말이 사실인지 소중이를 확인해 보았다. 그런데 세상이 정말로 소중이가 커진 것이었다. 선비는 뛸 듯이 기뻤다. 하지만 선비의 소중이는 워낙 작았기 때문에 평균 사이즈가 되려면 한 번 더 도깨비를 만나야 될 것 같았다. 그래서 다음날 밤 12시 선비는 다시 도깨비를 찾아갔다. 선비는 도깨비가 좋아하는 메밀묵을 내밀며 도깨비님, 부디 이 메밀묵을 드십시오. 라고 말하였다. 도깨비는 기뻐하며 좋아. 라고 하며 메밀묵을 받고는 사라져버렸다. 이제 선비는 웬만큼 만족할 만한 사이즈의 소중이를 갖게 되었다. 하지만 일생 동안 소중이로 너무 큰 스트레스를 받아왔기 때문에 선비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도깨비를 만나보기로 하였다. 이번에는 도깨비가 좋아한다는 돼지고기를 준비해 도깨비에게 내밀었다. 도깨비님, 부디 이 돼지고기를 드십시오. 그러자 도깨비가 말했다. 좋아, 좋아, 좋아. 아주 좋아. 짱 좋아. 대박 좋아. 난 돼지고기를 가장 좋아한단 말이야. 그리고 다음날 선비는 안타깝게도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선비는 큰 뱀에게 깔려 죽었다고 한다. 김대감 땡 여종 춘심이가 뜻하지 않은 임신을 했다. 처음에는 어떻게든 그 사실을 감출 수가 있었으나 산딸이 다가오자 더는 감출 수 없을 정도로 배가 불러버렸다. 그것을 알게 된 산악기로 소문난 주인 마님이 춘심이를 불러 앉혀놓고 호통을 쳤다. 야 이거사, 그러기에 내가 뭘 하더냐? 사내들은 죄다 도둑놈들이니 절대로 꾀임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이르지 않았더냐? 마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요. 어린 것이 어른의 말을 듣지 않아서 천벌을 받아 배가 부른 것이니라. 더 이상 꼴도 보기 싫으니 지금 당장 이 집에서 나가거라. 니까짓게 길바닥에서 굶어 죽던 말던 나는 모르는 일이다. 하지만 마님. 춘심이는 울먹이며 억울하다는 듯 말을 이었다. 제 아무리 못난 종년이기로써니 아기를 베는 게 그처럼 잘못된 일인가요? 마님께서도 작년에 아기를 낳지 않으셨나요? 그 말을 들은 마님이 당당하게 대꾸했다. 난 너와 다르다. 내가 뵌 건 대감님의 아기였으니까. 그러자 춘심이는 울음을 딱 그치며 소리치는 것이었다. 사실은 저도 그래요. 옛날 어느 마을에 나이 많은 대감이 젊은 첩을 두게 되어 매일 밤마다 잠자리를 같이 하였으나 소중이가 작동되지 않아 재미를 보지 못하였다. 아니, 이놈의 소중이가 왜 작동이 안 되는 거야? 이를 어찌하면 좋을꼬? 그리하여 대감은 용하다는 의원을 찾아가서 비싼 값을 치르고 소중이에 좋다는 파란 가루약을 구입하였다. 대감은 그 약을 베개 밑에 감추어 두고 아침마다 따뜻한 술에 두어 숟갈 타서 몇 주 동안이나 마셨으나 아무런 효과를 보지 못하였다. 아니, 이 비싼 약을 먹는데도 어찌 소중이가 묵묵부답일꼬? 그런데 어느 날부터 마당새가 대감이 약 먹는 것을 엿보고는 틀림없이 좋은 약이라 생각하여 한번 먹어봐야겠다고 노리고 있었다. 아니, 도대체 저게 무슨 약이지? 맨날 대감님 혼자만 좋은 약을 드신다니까. 어느 날 마당새는 대감이 출타한 틈을 타 그 약을 훔쳐 몰래 마시고 나서는 10여일간 나타나지 않았다. 대감은 마당새가 10여일이나 보이지 않자 다른 종에게 물었다. 아니, 이놈의 마당새가 10여일이나 되도록 보이지 않으니 괴이한 일이로다. 가서 마당새를 찾아오너라. 잠시 후 마당새가 도착하자 대감이 물었다. 그동안 무슨 일이라도 있었느냐? 어찌하여 10여일이나 보이지 않았느냐? 그러자 마당새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대답했다. 대감마님께서 베개 밑에 좋은 약을 숨겨두고 잡수시는 것을 보고 소인이 지난번에 그 약을 훔쳐 따뜻한 술에 타서 마셨습니다. 그런데 약을 먹어도 아무런 효과가 없었습니다. 정말입니다.
대감님께서 약을 훔친 것을 알아차릴까봐 겁이 나서 며칠간 집에 숨어 있었습니다. 아마도 돌팔이 의원에게 사기를 당한 듯합니다. 그 말을 들은 대감이 말했다. 뭐라고? 어쩐지 아무 효과가 없다고 했다. 내 이 돌팔이 놈을 그냥 마당새야 따라오너라. 그리하여 대감과 마당새는 의원으로 쳐들어갔다. 야, 이 돌팔이 놈아. 몇 달 전에 내가 500냥이나 주고 사간 그 바람가루 약이 왜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이냐? 늙은 내가 그 약을 먹어도 효과가 없고 젊은 마당새 놈이 먹어도 효과가 없으니 어찌 된 것이냐? 이놈아, 당장 내 돈 500냥 돌려내라. 그 말을 들은 의원은 당황하며 말했다. 대감마님, 그 약은 먹는 게 아니라 소중이에 바르는 약인데요. 어느 시골 마을에 아들 형제를 둔 부부가 단란하게 살고 있었다. 부부는 열심히 일하여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하였고 비록 단칸방이지만 남양에 아늑한 초가집도 하나 있었다. 그런데 크게 부족할 게 없어 보이는 이 부부에게도 걱정거리가 있었다. 그것은 바로 9살과 7살 먹은 아들들 때문에 부부간의 밥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던 것이었다. 어느 겨울 저녁밥을 먹고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기우는 무렵이었다. 부부는 간만에 눈이 마주쳐 서로 위기가 투합해 재미를 보려고 하였다. 그런데 아무래도 아이들이 골칫거리였다. 저 녀석들 때문에 아무래도 오늘도 안 되겠구나. 하지만 궁하면 통한다고 궁리 끝에 묘안이 떠올랐다. 옳카니? 남편이 아이들을 불러놓고 말했다. 얘들아, 방이 몹시 춥구나. 나가서 모아놓은 장작을 좀 가져다가 방에 불 좀 지피지 않겠니? 예, 아버지. 남편의 말에 아무것도 모르는 두 형제는 신나게 뛰어나가 아궁이에 장작불을 지피기 시작했다. 부부는 이때다 하고 그 사이에 모처럼 신나게 볼일을 보기 시작했다. 여보, 이게 얼마만이요? 밖에서 한참 불을 지피던 형이 동생에게 말했다. 야, 가서 방이 뜨거워졌는지 알아보고 와. 동생은 형이 시키는 대로 쪼르르 달려가 방문을 열어보려는데 방에서 묘한 소리가 들리는 것이었다. 그래서 문틈으로 잠시 방 안의 광경을 들여다보았다. 깜짝 놀란 동생은 곧바로 형에게 달려가 말했다. 형, 불 그만 떼! 너무 뜨거운가 봐. 아빠가 엄마 위에 올라가 있고 엄마는 땀을 뻘뻘 흘리면서 고통에 몸부림치고 있어. 옛날 어느 부부가 신선의 돌을 숭상하여 나이 80이 되면 산으로 들어가 신선들이 거하는 곳에서 살자고 약속을 하였다. 여보, 우리 늙으면 꼭 산에 들어가 신선처럼 살자고요. 세월은 화살과 같이 빠르다더니 이윽고 그날이 오고 말았다. 부부는 여기저기 수소문 끝에 신선이 산다는 명산을 찾아가게 되었다. 두 부부는 손을 꼭 잡고 드디어 마지막 산봉우리로 올라가는 기슭에 당도하여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던 중 영감님이 할머니에게 말했다. 여보, 여기서 잠깐 쉬고 있구려. 내가 먼저 올라가서 신선이 있는지 사정을 좀 살펴보고 오리다. 조심해서 갔다 오세요. 영감님이 할머니를 남겨두고 산 위로 올라가 보니 아니나 다를까 거기에는 소문대로 여러 신선들이 논일고 있는 것이었다. 그 신선들은 모두가 1000살은 좋게 넘어 보이는 노인들 뿐이었다. 저기 실례하겠습니다. 여기가 신선들이 산다는 곳이 맞습니까? 그 말을 들은 신선들이 영감님을 보고 물었다. 그렇긴 한데 총각은 어디서 왔는고? 그 말을 들은 영감님은 깜짝 놀라 황급히 산을 내려와 할머니를 보고 말했다. 여보, 아무래도 안 되겠소. 어서 돌아갑시다. 할머니가 이상해서 이유를 물었다. 아니, 여기까지 와서 다시 돌아간다니 무슨 말씀이요? 그래, 신선은 만나봤어? 그러자 할아버지가 말했다. 아니 글쎄 신선이 나를 보고 총각이라고 하지 않겠소?
할멈이 가면 틀림없이 처녀라는 소리를 듣게 될 텐데 그러면 당신 마음이 이상해져 신선이랑 놀아날지도 모르는 것 아니요? 그러니 그냥 내려갑시다. 어느 날 대감 부인 넷이 정대감 댁에 모여 앉아 수다를 떨고 있었다. 그런데 그날의 날씨 때문인지 아니면 그 장소의 분위기 탓이었는지 남이 들으면 낯이 뜨거워질 정도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먼저 박대감 부인이 말했다. 난 젊은 사내만 보면 그만 온몸이 근질거려 정신이 없어요. 아무래도 난 남자를 보면 온몸을 바치는 모양인 것 같아요. 그처럼 기탄 없는 이야기를 들은 송대감의 부인도 가만히 있지 않고 이야기했다. 저를 정신없이 만드는 것은 남자들보다도 술이랍니다. 내 방 장롱 속에는 언제나 감옥노 병을 감춰두고 몰래 혼자 홀짝홀짝 마시지요. 참 그 맛이 어찌나 단지. 그러자 정대감 부인도 지지 않고 말했다. 그러면 저도 부끄러운 버릇을 말씀드리지요. 저는 물건을 훔치는 버릇이 있어요. 남의 집에 가면 그만 저도 모르게 탐나는 물건에 슬쩍 손이 가지요. 하지만 지금까지 한 번도 들킨 적이 없지요. 그렇게 부인들이 이야기를 하는 동안 황대감의 부인만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고 있었다. 그러자 새 부인이 앞으로 나앉으며 물었다. 황대감 부인께선 저희들에게 들려주실 이야기가 아무것도 없으신가요? 그러자 황대감 부인이 아주 태연하게 말했다. 물론 제게도 있지요. 저는 남의 힘을 보는 것을 제일 좋아해요. 지금 같이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어찌 가만히 있겠어요. 얼른 가서 그것을 얘기하고 싶어서 아까부터 벌써 궁둥이가 들썩거리네요. 어느 무더운 여름날 머슴 사는 칠복이가 냇가를 거닐고 있었다. 그런데 그때 한 여인이 냇가에서 빨래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 여인이 서서 허리를 굽히고 빨래를 헹구는데 낡아해진 속옷 사이로 여인의 엉덩이와 소중한 부분이 완전히 노출되어 보였다. 이를 본 칠복이는 갑자기 아랫도리가 빳빳해지면서 이상야릇한 감정이 치솟았다. 그래서 여인의 뒤에 서서 재빨리 바지를 내리고 자신의 소중이를 꺼내 살짝 여인의 그곳으로 밀어넣었다. 그리고는 금방 빼서 얼른 달아나려다 그만 돌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다. 이에 깜짝 놀란 여인이 돌아서서 빨래 방망이를 들고 소리쳤다. 야 이놈아, 왜 나한테 그런 나쁜 짓을 하는 것이냐? 라고 하며 소리치자 칠복이가 말했다. 이보시오, 난 아무 짓도 안 했소. 내 길을 가다 실수로 잠깐 넘어져 손가락이 당신 엉덩이에 살짝 닿은 것뿐이오. 그거 참 미안하게 됐소이다. 칠복이는 여인에게 이렇게 변명했다. 그러자 그 말을 들은 여인은 눈을 부릅뜨면서 다시 외쳤다. 이놈아, 거짓말하지 마라. 내 손가락이 닿은 정도라면 어찌 이렇게도 내 소중의 언저리가 오래도록 뜨끈하고 이상야릇한 느낌이 든단 말이냐? 귀신은 속여도 나는 못 속여. 아니, 내 손가락이 무슨 죄가 있다고 그러시오. 칠복이의 계속된 변명에 여인이 다시 소리치며 외쳤다. 이놈아, 내 말이 사실이면 어디 다시 한번 손가락을 넣어 보거라. 옛날 어느 고을에 커다란 배를 가지고 장사를 하는 한 상인이 생강을 사서 한 배 가득 싣고는 낙동강을 오르다 경상도 선산의 월파정나루에 배를 대고는 혼자서 중얼거렸다. 내 명색이 사내대장부로 태어나 색향으로 이름난 이곳에 와서 그냥 장사만 하고 지나칠 수야 없는 일이지. 그리하여 선산 고을에서 이름난 한 기생을 사귀게 되어 한동안 그 집에서 생활하게 되었다. 그러다 결국 한 배의 생강 판 돈 모두를 탕진하고 빈손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빈털터리가 된 상인은 옷을 다 차려입고 기생과 작별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다. 내가 너의 집에 와서 지내는 동안 생강 한 배를 모두 날렸으나 후회는 없다마는 다만 소원이 한 가지 있구나.
그것은 너의 그 옥문이 도대체 어떻게 생겼기에 내 생강 한 배를 다 먹어치웠는지 보고 싶구나. 밝은 대낮에 한번 보여줄 수 없겠느냐? 이 말을 들은 기생은 웃으면서 생강 상인에게 네, 그런 소원이라면 10번 더 들어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고는 옷을 벗고 번듯이 드러누워 무릎을 세우고 상인에게 옥문을 보여주었다. 이에 상인은 기생의 옥문을 헤치고 자세히 살펴본 다음에 한탄하며 시를 한 수 지었다. 멀리서 바라볼 땐 늙은 말에 힘없이 감기는 눈 같더니 가까이서 들여다보니 고름든 종기를 찢어 헤친 상처 같구나. 양쪽에 나온 입술 안에는 아무리 살펴보아도 치아가 없는데 어떻게 한 배에 가득 실린 그 딱딱한 생강을 다 먹어치웠는고. 이에 기생이 웃으며 말하길 그거야 나리께서 매일 밤 가운데 달린 숟가락으로 떠먹여 주었잖아요. 그 말에 상인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곧바로 떠나버렸다고 한다. 옛날 어떤 마님이 데리고 있는 머슴의 물건이 매우 크다는 것을 우연히 알게 되어 한번 해보려 하였지만 미처 기회를 얻지 못하였다. 하루는 마님이 갑자기 아랫배를 부여안고서 죽겠다고 소리를 지르며 머슴을 불러들였다. 예, 떡새야, 어디 있느냐? 이리 좀 와보거라. 마님, 무슨 일입니까요? 어디가 아프십니까요? 배가 차갑고 아파서 죽을 지경이구나. 듣자 하니 남정네에 뜨거운 배를 서로 마주 대고 있으면 바로 낫는다고 하던데 마침 주인 나리는 멀리 출타하셨고 대어줄 마땅한 배가 없으니 어쩌면 좋을꼬. 아파서 죽는 것보다는 차라리 떡새 너의 배를 가까이 하여 치료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에 떡새가 말하길 마님께서 명하시는데 감히 따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다만 남녀간에는 꺼리는 것이 있고 내외에 구별이 없을 수 없으니 나뭇잎으로 마님의 그곳을 가리고서 치료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려무나. 그리하여 마님은 바로 나뭇잎으로 사타구니를 가리고서 머슴으로 하여금 옷을 벗고 배를 서로 마주대게 하였는데 이미 터질 듯이 커져버린 머슴의 불룩한 물건이 나뭇잎을 뚫고는 마님의 오목한 구멍으로 미끄러져 들어가 버렸다. 이에 마님이 물었다. 아니, 나뭇잎은 어디에 있길래 너의 물건이 갑자기 내 몸속으로 들어왔느냐? 사실 제 물건이 배가 고플 때면 종종 나뭇잎을 갉아먹기도 하지요. 그리고 구멍만 보면 자꾸 들어가려고 하니 저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요. 이에 지극한 즐거움을 나눈 후 마님이 말하였다. 과연 배를 마주대니 복통이 어느 정도 사라진 듯하나 아직 조금 부족하구나. 떡새야, 이번에는 나뭇잎 없이 바로 치료를 계속하도록 하자꾸나. 그리하여 마님의 복통은 깨끗이 나았다고 한다. 옛날 조정 대신 김대감과 박대감은 이웃에 살면서 매우 친하게 지냈다. 그런데 둘 다 나이가 들어 늙으니 두 대감 모두 수염과 머리에 흰털이 나기 시작했다. 그러나 박대감은 흰털이 날 때마다 뽑아 수염과 머리가 검어 보였고 김대감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아서 머리와 수염이 모두 휘었다. 어느 날 머리가 검게 보이는 박대감이 허연 김대감을 보고 말하기를 나처럼 흰털을 뽑으면 5가지 이로움이 있다네. 첫째는 늙어 추한 모습을 숨길 수가 있고, 둘째는 얼굴이 아름답게 보이게 되며, 셋째는 그리하여 아내와 첩을 즐겁게 해줄 수가 있고, 넷째는 늙은 노인으로 보이지 않게 되고, 다섯째로 그래서 벼슬자리에서 물러나지 않아도 되는 이런 5가지 이로움이 있다네. 이 말을 들은 백발의 김대감이 반박하기를 자네의 말은 틀렸네. 몸에 난 털을 뽑는 것은 신체를 손상하는 것으로 불효에 해당하며 나이를 숨기는 것은 임금을 속이는 것이니 불충일세. 그리고 처첩을 즐겁게 한다는 것은 음탕함이요 아름답게 보이도록 하는 것은 아첨이 되네. 또한 늙었는데도 벼슬자리에서 물러나지 않겠다는 것은 욕심이 많은 것에 해당하네. 뿐만 아니라 사람이 겉모양은 숨겨도 나이를 어찌 속이겠는가? 몸이 늙어 기운이 없는데 머리털만 검다고 거시기가 말을 잘 듣겠는가?
염라대왕이 나이에 따라 잡아가는 것이지 어디 머리털을 보고서 허연 사람만 잡아간다고 하던가. 이에 박대감이 다시 말하길. 하지만 이 사람아, 만약 자네와 내가 아름다운 여인을 두고 사랑을 다투게 된다면 그 여인이 머리가 허연 노인으로 보이는 자네를 상대하겠는가? 아니면 젊은이로 보이는 나를 상대하겠는가? 어디 한번 대답해 보게나. 응, 그래. 그 말은 그럴듯하네 그려. 그때 한 여인이 나타나 말하길. 서방님, 여기서 뭐하고 계셔요? 얼른 저희 집으로 가셔서 또 저를 즐겁게 해주시지요. 박대감은 이를 보고 이상히 여기는데 이에 김대감이 웃으며 말하길. 그런데 아무리 머리가 검더라도 자네의 새끼손가락만한 물건보다는 무만한 내 것을 더 좋아하지 않겠는가? 옛날 어느 마을에 색을 좋아하는 한 선비가 있었는데 겉으로는 언제나 점잖은 척하였다. 어느 날 선비는 친구들을 불러다 놓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그때 한 친구가 말하길. 이복의 자네 이번에 또 세 번째 첩을 들였다면서? 그게 사실인가? 자네 정말 대단하네 그려? 이 친구가 그 분야에 탁월한 건 우리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 아닌가? 이에 선비가 말하길. 아니 이 친구들아, 점잖지 못하게 그게 무슨 소린가? 나는 색을 좋아해서 그 짓을 하는 게 아니라네. 조상님들의 제사를 받들 놈들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수 없이 하는 거라네. 그런데 자네는 예전부터 한 번 하면 두 번씩 하지 않았는가? 이복에 다시 말하지만 나는 색을 좋아해서 그 짓을 하는 게 아니라고. 순전히 나라님을 위해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라네. 그런데 이제는 첩이 셋이니 세 번은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 친구야, 나는 색을 좋아해서 그런 짓을 하는 게 아니라고. 단지 천지 만물의 생성과 자연의 순리를 위해서 이러는 거라네. 아니지, 본부인까지 합치면 네 번은 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러자 옆에 있던 친구가 대신 말하길. 이복에 이 친구는 세 번 이상은 할 수 없으니 더 이상 묻지 마시게. 옛날 어느 마을에 짐승 가죽으로 신이나 주머니를 만들어 파는 사내가 있었다. 그런데 그의 아내는 자색이 곱고 색을 밝히기로 소문이 나 있었다. 어느 날 이 소문을 들은 한 선비가 가죽 장수의 집을 찾아가게 되었다. 가서 보니 사내는 마당에서 신발을 만들고 있었고 그의 아내는 옆에서 바느질을 하고 있었다. 선비님, 어떻게 오셨습니까? 이복에 다름이 아니라 내 거시기가 너무 크고 거대해서 걸어다닐 때 방해가 되어 너무 불편하네. 그래서 말인데 자네가 사슴 가죽으로 거시기 주머니 하나만 만들어 줄 수 있겠는가? 그 모양을 한번 보여주신다면 마땅히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선비는 곧 뒤로 돌아 바지를 내리니 그 그림자가 길고 둥근 게 두어 주먹은 넘어 보였다. 이건 말에 그것과 견줄만하니 참으로 훌륭하십니다. 이에 선비는 이건 보잘것없어. 한번 행사할 때 보면 정말 놀랄 것이오. 하며 옆에 있는 그의 아내가 듣도록 크게 말했다. 알겠습니다, 선비님. 제가 아주 큰 주머니로다가 만들어 놓겠습니다. 혹시 제가 없더라도 궤 속에 넣어 둘 테니 집사람에게 말해서 달라고 하십시오. 이 말을 들은 부인은 호기심이 발동하였다. 그리고 며칠 후 선비는 가죽 장수가 멀리 출타한 것을 알고 그의 집을 찾아갔는데 이보시게, 내 주머니를 찾으러 왔는데 집에 있는가? 이에 부인이 나와 맞이하며 주인은 밖에 나가고 없습니다. 주머니는 괴짝 속에 잘 넣어 두었으니 방으로 들어와 가져가시지요. 사내가 방으로 들어가자 여인이 눈으로 추파를 던지니 마침내 즐거운 일이 시작되었다. 그런데 아내가 보니 선비의 물건이 남편의 것보다 못하여 선비에게 속은 것을 깨달았으나 어찌할 수 없었다. 아이고, 내가 속았네. 속았어. 그리고 다음 날 또 선비가 찾아왔는데 선비님, 주머니는 마음에 드시는지요? 크기는 어떠신가요?
뭐 주머니가 좀 작은 감이 있긴 하지만 그런 대로 쓸만하니 염려 마시게나. 이때 옆에서 듣고 있던 아내가 분을 참지 못하고 눈을 흘기며 아니 뭐라고? 주머니가 작아? 그 주머니면 거시기가 100개는 더 들어가겠네. 에라이 사기꾼 같으니라고. 이 말을 들은 선비가 민망해하며 말하길 아니, 내가 언제 가운데 것이 크다 하였소? 다만 쌍방울이 남들보다 좀 더 클 뿐이요. 옛날 어느 마을에 어린 부인이 있었는데 음양의 이치를 아직도 알지 못하여 남편을 가까이 하지 않았다. 어린 신부를 맞았더니 음양의 이치를 몰라 그 짓을 못하니 답답하기가 그지없구만. 뭔가 좋은 방법이 없을까? 옳거니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답답해하던 남편은 어떤 계략을 생각하고 방으로 급히 들어와 아내에게 말했다. 여보, 빨리 내 외출복을 내오시오. 아니, 외출복을 입고 어디로 가시려고요? 하고 아내가 물었다. 이에 남편이 말하길 건넌 마을에 사는 박씨 알지? 그 친구 부인이 남편을 멀리하더니 그만 거시기 가운데 쥐에 귀가 돋아나더니 얼마 안 있어 죽었다는군. 그래서 지금 문상하러 가야 하오. 그 말에 부인이 얼굴빛이 변하며 말하길 여보, 잠깐만 기다리세요. 하고 치마를 들치고 속옷까지 내려 겨우 머리를 밑으로 구부려 자신의 거시기를 자세히 보니 과연 쥐의 귀와 같은 것이 그 가운데에 있었다. 부인은 크게 놀라 황급히 남편에게 말하길 이를 어쩌면 좋소. 나도 거시기에 쥐의 귀가 돋아났어요. 아니 그러면 지금 다른 사람 문상하러 갈 시간이 없구려. 얼른 당신 병부터 고쳐야 되는 것이 아니오. 하자 이에 아내가 말하길 아니에요. 내 걱정은 하지 말고 문상 갔다 오세요. 우리 집은 고양이를 키우니 걱정 없어요. 옛날 어느 마을에 여러 명의 촌사람이 각자의 밭에서 김을 메고 있었다. 그런데 맨 위쪽에 있는 밭에서는 젊은 부부 단둘이서 호젓하게 김을 메고 있었다. 그때 아래쪽 밭에서는 여러 명이 큰 소리로 웃으며 떠들어대는 것이었다. 그 이야기의 대부분은 음담패설이 아니면 육담으로 해악과 풍자였다. 한마디로 음욕을 자극하는 말들이었다. 그 말을 들은 젊은 아내가 남편에게 넌지시 말하길 당신은 저 소리가 안 들리나요? 무슨 소리 말이오? 이 길고 긴 한여름에 피곤과 졸음을 잊고 일을 하기에는 저보다 더 좋은 일이 없지요. 허허, 글쎄. 헌데 당신은 왜 그렇게 입을 봉하고 있는 거예요? 아침을 자시지 않았나요? 아니면 기운이 없으신가요? 어서 한마디 농담이라도 해보세요. 아무리 온종일 헛된 수작만 해봐야 혀끝만 아프고 헛된 수고만 할 뿐이오. 아니, 그러면요? 나야말로 황혼이 지나면 집으로 돌아가 그 길로 말이 아닌 실제로 행할 것이오. 에그머니나. 그런 다음 서로 격동하는 소리가 소 9마리가 진흙을 밟는 것과 같이 행한 후에야 우리 둘이 모두 만족할 것이오. 남편의 말에 아내는 호미를 내던지고 가서 남편의 등을 어루만지며 감탄하길 당신에게는 실로 대적할 수가 없구려? 천하의 무적이세요. 천하무적. 그렇게 날이 저물어 부부는 집으로 가게 되었다. 아이고, 이 웬수야. 소 9마리는커녕 병아리 1마리보다 못하니 내가 못 산다 못 살아. 옛날 어느 고을에 한 쌍의 부부가 힘든 농사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저녁 식사를 하고는 집에서 편히 쉬고 있었다. 그러던 중 심심하던 남편이 부인의 엉덩이를 보고 나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아이고 마누라, 당신 엉덩이가 갈수록 펑퍼짐해지는구먼. 마당에 있는 제일 큰 김장독하고 크기가 비슷하겠네 그려. 남편이 이와 같이 웃으며 부인을 놀림해도 부인은 못 들은 척하고 그저 자기 일을 했다.
그럼에도 남편은 재미를 붙였는지 이번에는 줄자를 가져오더니 줄자로 부인의 엉덩이 크기를 재보고는 장독대로 달려가서 장독대의 둘레를 재보고 다시 내려와서 말하길. 아이고, 사실이네. 당신이 이겼네. 이겼어. 확실히 당신이 이만큼 더 커. 이런. 그러면서 부인을 계속 놀려대는 것이었다. 어쨌든 그런 일이 있고 시간이 지나 밤이 되어 잠자리에 들 시간이 되었다. 그런데 그날따라 남편은 아내와 뜨거운 밤을 보내고 싶어서 평상시대로 아내에게 찝쩍거리기 시작했다. 그러자 부인은 몸을 옆으로 획 돌아누우며 말했다. 흥! 당신의 그 시들어 빠진 총각 김치 하나 담자고 나의 이 큰 김장독을 열 수는 없지. 이와 같은 처지에 놓인 남편은 말 그대로 되로 주고 말로 받은 꼴이었다. 이에 남편은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부인에게 말했다. 아주머니, 그렇긴 해도 총각 거시기인데 한 번만 좀 열어주면 안 되겠소? 이렇게 해서 부부는 결국 화해하였다고 한다. 옛날 어느 고을에 어떤 촌사내 하나가 하루는 그의 아내를 희롱하며 말했다. 마누라, 내 오늘 밤에 그 일을 수백 번 해줄 테니 당신은 무엇으로 그 수고를 보답하겠소? 하고 묻자 아내가 말하길. 뭐라고요? 만약 당신이 그 절반이라도 해주신다면 내가 오랫동안 숨겨온 배 한 필로 누비바지를 만들어 살해하겠소. 정말이지? 만약 약속만 어기지 않는다면 오늘 밤에 100번은 틀림없이 해주겠소. 좋아요. 그렇게 합시다. 하고 아내가 동의하였다. 이렇게 하여 그날 밤 남편이 그 일을 시작하려는데 마누라, 드디어 약속한 시간이 되었으니 기대하시구려. 1차요, 2차요, 3차요, 4차요. 그런데 남편이 일진일퇴하며 횟수를 세는 것이었다. 이에 아내가 아니, 이것이 무슨 1차, 2차, 3차란 말이오? 이렇게 하면 1000번을 한다 해도 누비바지는커녕 콧바지도 못 얻어 입을 줄 아시오. 하고 불평하자 남편이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1차가 되는 것이오? 하고 묻자 아내가 말하길. 그러니까 처음에는 천천히 진퇴하여 당신의 물건으로 하여금 나의 소중한 곳에 가득 차게 한 후에 위로 어루만지고 아래를 문지르고 왼쪽을 치고 오른쪽에 부딪혀야 하고 또 9번 들이밀며 9번 나가기를 수백 번 한 다음 두 사람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팔다리가 노글노글하여 말소리가 입 밖으로 내기 어렵고 눈을 뜨기 어려운 지경이 되어야만 1차가 되는 것이 아니오. 그 다음으로 두 사람이 깨끗이 씻은 다음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이 2차가 되는 것이오. 아니,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단 말이오? 하면서 두 사람이 다투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이때 마침 이웃에 사는 닭서리꾼 한 사람이 부부의 말을 듣고 있다가 큰 소리로 여보시오? 네, 들어보니 아주머니의 말이 옳소이다. 주인장이 말하는 1차는 틀린 말이오. 나는 이웃에 사는 김가인데 닭을 잡아 술안주로 할까 해서 당신의 집 닭 2마리를 빌려가니 후일 꼭 값을 드리겠소. 그러자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여자가 아이고나 세상에, 참으로 배우신 분이시군요. 마침 좋은 판결을 내려줘서 고맙소이다. 그러니 그까짓 닭 2마리를 아깝다고 하겠소? 허니 닭값은 그만 넣어두시구려. 하고 시원스레 대답하니 이에 남편이 한탄하며 말하길. 아이고, 내 목숨값이 겨우 닭 2마리 값밖에 안 되는구나. 옛날 어느 고을에 시골 여인네들이 모여 밭에서 일을 하다 시간이 늦어 날이 어두워져 가자 소쩍새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그때 하품을 하던 한 여인이 일손을 놓고 이렇게 말했다. 날도 저물고 심심한데 우리 남정네들이 기생집에서 하는 것처럼 서로 가슴을 터놓고 소쩍새 울음소리로 글을 지어보는 것이 어떻겠소이까? 여인이 이러한 제안을 하자 마침 무료하던 차에 잘 됐다며 다른 여인네들도 반겼다. 이에 한 여인이 먼저
소쩍새의 우는 소리는 총나라의 자금을 한탄하는구나. 그러자 다른 여인들이 물었다. 아니, 어찌하여 총나라가 작다는 것이오? 내 일찍이 듣기로 옛날에 총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가 너무 작고 힘이 없어 망하는 바람에 그것을 한탄한 황제가 소쩍새가 되어 소촉 소촉 하고 온다고 하지요. 그러자 다른 여인이 실한 모름지기 자기의 뜻을 말로 표현하는 것이니 어찌 옛날 일을 들어 채울 것이오. 그러니 나는 소쩍새의 우는 소리는 소치 작다함을 한탄하는도다. 어째서 소치 작다는 것이요? 우리 집 소치 작아서 한인데 그러니 소쩍새가 지금 소짝소짝 하고 우는 것 같지 않소이까? 라고 말하자 가만히 듣고만 있던 세 번째 여인이 무릎을 탁 치며 말하길. 이 새가 우는 것을 들으니 조짝조짝 하는구나. 그러자 다른 여인들이 물었다. 어째서 조짝조짝 하고 우는 것이요? 우리 남편의 물건이 너무 작은 게 한인데 그래서 이 새가 조짝조짝하고 우는 것 같아 그러는 거지요. 이때 옆에 있던 나이 많은 여인이 지금 내가 들으니 소쩍새가 조쩌조쩌 하고 우는구나. 그러자 다른 여인들이 물었다. 아니, 어째서 조쩌조쩌 하고 우는 것입니까? 작은 것이라도 좋으니 조 딸린 영감 하나 달라고 조쩌조쩌 하고 우는 것이오. 옛날 어느 고을에 어떤 사내가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이웃 동네에 사는 옛 친구의 집을 찾아가게 되었다. 그런데 마침 친구가 외출을 했는지 집에 없는 것이었다. 이에 사내는 마당에서 혼자 놀고 있는 친구의 어린 딸에게 물었다. 얘야, 내 아버지는 어딜 갔느냐? 몰라요. 일어나 보니 안 계셨어요. 그래, 그나저나 너 말고 집에 다른 사람은 없느냐? 하니 친구의 아들 녀석이 나오는 것이었다. 그래, 내 아버지는 어디에 갔느냐? 하고 묻자 친구의 아들 녀석이 아마 갈 곳에 가셨겠지요.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냐? 아이의 당돌한 말에 괘씸한 생각이 든 사내가 꾸짖으며 다시 물었다. 이 녀석아, 너는 나이도 먹은 녀석이 어른에게 그게 무슨 말버릇이냐? 그래, 너는 나이가 몇 살이나 되었느냐? 건넌 마을 길동이 농가 동갑입니다. 그러냐? 그럼 그 길동이 나이는 몇이냐? 제 나이와 동갑이지요. 라고 답하니 사내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목청을 돋우며 말했다. 이런 고얀 놈, 어른이 말씀하시는데 무슨 말대답이 계속 그 모양이냐? 내 당장에 내 녀석의 불알을 떼서 까먹어 버릴 것이다. 사내의 엄포에 놀란 아이가 되받으며 말했다. 아니, 어찌 다 큰 아이의 불알을 까먹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못 까먹을 건 또 뭐란 말이냐? 그러자 아이가 다시 말하길. 어쩐지 꽤 많이 까잡수신 모양이네요. 보아니, 턱에 그렇게 털럭이 많이 붙어 있는 걸 보니. 뭐라고? 그래, 이놈아, 내놓은 것은 특별히 털을 다 뽑은 다음 톡 깨어서 기름을 발라 부쳐 먹을 것이다. 하니 옆에서 듣고 있던 딸아이가 아저씨, 저는 삶아 먹는 게 더 좋아요. 옛날 어느 고을에 조씨 성을 가진 비장이 고을 수령의 명령으로 먼 마을에 중요한 심부름을 가게 되었다. 먼 길 오느라 수고하셨소이다. 오늘 하루 편히 쉬다 돌아가도록 하시구려. 그 고을 수령이 수고한 조비장에게 그날 밤 관기를 들여보내 함께 잠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다. 아리따운 기녀가 방에 들자 조비장이 기녀에게 물었다. 그래, 너의 이름이 무엇이더냐? 기녀는 다소곳이 앉아 비장에게 대답했다. 소녀의 이름은 운심이라 하옵니다. 비장은 기녀의 아름다운 얼굴을 보고는 흡족해하며 말했다. 운심이라, 너의 외모만큼이나 아름다운 이름을 지녔구나.
뜻하지 않게 아름다운 기녀를 곁에 두자 비장은 심기일전하여 그녀와 온후의 즐거움을 나누고자 그녀를 품에 안았다. 그런데 조 비장은 나이가 이미 60이고 먼 길을 오느라 피곤하여 자신의 물건을 세워보려 밤새 안간힘을 써보았지만 전혀 반응이 오지 않았다. 아니, 왜 이놈의 연장이 말을 듣지 않는 것이냐? 하지만 아름다운 기생을 만났으니 어떻게든 한번 해보려고 조비장은 운심의 소중한 곳을 만지며 자신의 물건을 접촉시켜 계속 문지르고 비벼댔다. 비장어른 어서 일을 시작해 주시지요. 저는 참을 수 없사옵니다. 운심은 한창 젊고 욕구가 왕성한 몸인지라 그만 먼저 흥분하여 왈칵 뜨거운 애액을 쏟아내고 말았다. 그러나 조 비장은 한참을 시도하여도 자신의 물건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말았다. 결국 조 비장은 운심의 몸에서 나온 축축한 체액이 손에 느껴지자 미안한 생각이 들어 슬그머니 뒤로 물러났다. 이거 정말로 미안하게 되었구나. 내 먼 길을 오느라 몸이 피곤해서 그만. 라고 하며 기녀의 이름과 자신의 성인 조라는 글자를 넣어 시를 하나 지어 읊었다. 운심무이 출수. 운심은 생각 없이 물을 쏟아내는데 조건 비지환. 조씨는 날다가 지쳐 그만 돌아올 줄 아는구나. 이에 화가 난 기녀가 아니 비장어른 그 조씨란 놈이 한 번도 나른 적이 없는데 도대체 언제 지쳐 돌아갔단 말이옵니까? 옛날 어느 고을에 대사원이라는 높은 벼슬을 맡고 있는 어떤 한 재상이 있었다. 그는 대사원이 된 뒤부터 미신을 엄격히 금하는 법을 세웠다. 이제부터는 성황당이나 잡귀신에게 제사를 올리지 않도록 하여라. 그런데 이 재상은 색을 밝혀 한밤중만 되면 언제나 알몸으로 계집종의 방에 숨어 들어가 몰래 재미를 보곤 하였다. 아이고 사모라, 요 이쁜 것 내가 너 때문에 산다 살아. 하지만 부인에게 들킬까 두려워해 언제나 조심조심하여 걸음을 제대로 걷지 못하고 마루에서 비틀대곤 하였다. 그런데 부인은 일찍부터 그 일을 다 알고 있었지만 일부러 모른 척하고 있었다. 하루는 재상이 일찍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집안에서 구판이 크게 벌어졌는지 둥둥 북치는 소리가 저 멀리까지 들려오는 것이었다. 몹시 화가 난 재상은 사랑채로 종을 불러들여서 물었다. 아니, 내가 미신을 엄격히 금하게 하였는데 우리 집에서 이게 대체 무슨 소리냐? 마님께 말씀을 올려도 도무지 듣지를 않으시니 소인이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요. 이에 더욱 화가 난 재상이 직접 가서 따졌다. 이보시오 부인, 내가 지금 미신을 엄금하라고 시키고 있는 마당에 우리 집에서 먼저 법을 어기기 시작하면 나라의 법이 어찌 지켜지겠소? 그러자 부인이 말하기를 그건 다 이유가 있습니다. 아 글쎄 3월 년이 밤마다 소리를 치길래 내 알아보니 요 근래 들어 노망난 벌거벗은 귀신이 나타나 대청에 숨어들었다가 가끔씩 방으로 들어가 사람을 놀래키기도 하는 등 사태가 매우 심각하여 푸닥거리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소이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구판을 벌리게 된 것이니 당신이 이해해 주시구려. 이에 크게 부끄러운 생각이 든 재상은 군말 없이 허락해 주고 말았다. 옛날 어느 고을에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부부종이 있었다. 이들 부부는 아직 신혼인지라 애정 놀이를 밝혀 하루도 빠지지 않고 살을 맞대었다. 또한 낮에도 부부가 함께들로 일하러 나가 사람들이 없는 한적한 곳이면 반드시 한바탕 즐겨야 일을 할 수 있었다. 그러던 어느 여름날 주인 영감이 종에게 일렀다. 논에 잡초가 많이 자랐으니 너희 부부가 가서 모두 뽑아 놓도록 하여라. 하루 이틀이면 다 될 것이니라. 그리고 2, 3일이 지난 뒤 확인을 하자 종은 며칠 더 뽑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었다. 주인 어른, 생각보다 잡초가 많아 며칠만 더 시간을 주십시오.
그거 참 이상한 일이다. 아무리 잡초가 많기로써니 며칠 더 뽑아야 한다는 게 믿기지 않는구나. 도대체 저것들이 나와서 무엇을 하길래 그러는지 내가 어디 한번 살펴봐야겠구나. 이튿날 아침 일찍 일어난 주인 영감이 슬며시 논으로 나가 살펴보니 큰 나무 밑에 무수한 발자국이 나 있고 반들반들하게 달아 있는지라 이를 수상하게 여겼다. 그리하여 그 나무 위로 올라가 잎으로 몸을 가린 채 숨어서 지켜보았다. 잠시 후 종부부가 한동안 논에서 잡초를 뽑다가 여종이 먼저 나무 밑으로 오니 곧이어 남편도 따라 나와서는 부부가 함께 옷을 벗는 것이었다. 이때 여종이 남편에게 말했다. 여보, 우리 지금 말놀이 한번 합시다. 그거 참 좋지. 이에 남편도 동의하니 아내가 엎드리더니 뒷발을 높이 들어차며 앞말 흉내를 내는 것이었다. 그러자 남편은 마치 순말처럼 두 팔을 땅에 짚고 기어가서는 아내의 그곳에다 코를 대고 킁킁 냄새를 맡았다. 그리고는 흡사 순말이 교미하는 것처럼 뒤로 올라타는 것이었다. 그렇게 남편이 말 흉내를 내면서 입을 들어 하늘로 향하는 순간 나뭇가지에 앉아있는 주인 영감을 보고 말았다. 소스라치게 놀란 남편은 말소리를 내며 힝, 이제 그만하고 일하러 갑시다. 여종은 무슨 까닭인지 몰라 발을 구르며 힝, 한창 재미있어지려는데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남편이 다시 말 울음소리를 내면서 말했다. 힝, 나무 위를 보구려. 거기 누가 있는지 보구려. 이에 여종이 나무 위를 쳐다보자 주인 영감이 깍, 나는 까마귀니 신경 쓰지 말고 하던 일 계속 하시오. 옛날 어느 고을에 한 스님이 있었는데 마을에 시주를 받으러 내려갔다가 마을 사내들이 모여 하는 말을 듣게 되었다. 천하의 여인의 옥문 맛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네. 그렇고 말고 세상에서 제일 귀한 맛이 아니던가. 스님은 어려서 절에 맡겨졌기 때문에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었다. 그 뒤로 스님은 귓가의 사내들의 말이 계속 맴돌며 스님을 괴롭혔다. 도대체 여인의 옥문의 맛이 어떻길래 그러는 것인지 참으로 궁금하구나. 스님은 옥문 맛을 한번 보았으면 하고 늘 마음속에 소원했다. 그러던 어느 날 홀로 깊은 산길을 가고 있는데 스님의 먼 발치에서 한 여인이 걸어오고 있는 것을 보았다. 이에 스님은 속으로 크게 기뻐하며 아무도 없는 산속에서 저 여인을 만났으니 그 옥문이라는 것의 맛을 볼 절호의 기회가 아닌가. 그리 생각한 스님은 여인에게 다가가 정중하게 합장을 하고 부탁했다. 소승이 아직까지 옥문 맛을 한 번도 보지 못하였는데 그 맛을 좀 보여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에 여인이 말하길 그거야 뭐 어려울 것도 없지요. 은큼한 여인은 스님 맛을 볼 수 있게 된 것이 반가워서 얼른 가랑이를 벌리고 돌 위에 누웠다. 이에 스님은 바랑에서 나무 숟가락을 꺼내서 옥문 안을 긁어내어 맛을 보더니 얼굴을 찌푸리며 이크! 이런 고리타분한 맛을 그렇게 좋다고 하니 참으로 미친놈들일세. 그래도 혹시 모르니 숟가락을 깊이 넣어 다시 한번 맛을 봐야겠구나. 이에 한껏 기대를 하고 있던 여인은 스님의 행동에 화가 나 아니, 스님, 거기는 나무 숟가락을 넣는 것이 아니고 가운데 달린 가죽 방망이를 넣어야지요. 아니 그게 무슨 소리요? 아, 그 오줌 눌 때 쓰는 가죽 방망이 말이요. 이에 깜짝 놀란 스님이 예끼 어찌 세상에서 제일 귀한 음식에 그런 것을 넣을 수가 있단 말이오. 역시 속세 사람들의 말은 도무지 믿을 수가 없다니깐. 그렇게 스님은 옥문의 맛을 평생 보지 못하고 수행에 정진하였다고 한다. 옛날 어느 마을에 달자라는 한 과부가 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비 오는 날 달자는 산나무를 캐다 그만 번개를 맞았는데
그 후 달자에게는 신통한 능력이 생기게 되었다. 어느 날 달자가 개울가에서 빨래를 하고 있는데 한 여인이 다가왔다. 이복의 달자, 오랜만이네. 네, 성님도 오랜만입니다. 잘 지내셨는지요? 잘 지냈고 말고 그나저나 부탁이 있어 왔네. 네, 말씀하세요. 우리 늦둥이가 너무 빨리 자라. 옷이 작아 못 입겠으니 이거 좀 빨아주겠나? 그럼요, 성님. 잠시만 기다리세요. 그렇게 달자는 빨래를 하는데 잠시 후 옷이 늘어나더니 커지는 게 아닌가? 정말 신기하고만 그려. 어떻게 자네 손을 거치면 작았던 것이 이리 커지는지. 그러게요. 저도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네요. 번개를 맞은 뒤로 그러는데 원인을 모르겠어요. 그래, 아무튼 고마워. 이따가 우리 집으로 와. 감자랑 고구마 좀 줄 테니까. 네, 성님. 알겠어요. 그리고 며칠 후 늦은 밤, 마을 여인네들이 달자의 집으로 몰려오는데 이복의 달자 다 알고 왔으니 빨리 나오시게. 어서. 아니, 그게 정말 사실이야? 사실이라니까. 아무리 그래도 그게 말이 돼. 자네는 소문도 못 들었는가? 이 여편네가 아니면 이럴 수가 없지. 정말 신기하네 그려. 그러니까 자네 서방 물건이 원래 대추였는데 고구마가 됐다 이거지. 빨래를 빨면 커진다는 건 듣긴 했는데 다른 물건도 된단 말이지. 그때 옆에 있던 다른 여인이 소리쳤다. 이복의 달자, 내 섭섭지 않게 보답할 테니 우리 영감도 제발 한번 만나주시게. 옛날 어느 마을에 대감댁 안주인인 이 부인은 넉넉한 살림에 자식 셋 모두 잘 키워 걱정거리가 없어 보였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늘 막내 아들에게만 미안한 마음을 품고 있었다. 어머니, 서당에 다녀왔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배울 것도 없어. 내년부터는 혼자 공부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 장하구나. 그래도 네가 머리는 아버지를 닮아서 정말 다행이구나. 근데 내가 늘 너에게 미안하구나. 어머니, 왜 자꾸 미안하다 하십니까? 낳아주고 길러준 것만으로도 감사하지요. 인물도 좋고 속도 깊은 막내 아들에게 이 부인은 미안한 이유를 말해주기로 마음먹었다. 이제 너도 15살이 되었으니 좀 있으면 장가가야 하지 않겠니? 그 생각만 하면 너에게 늘 미안하구나. 어머니, 무슨 말씀이신지요? 이어미가 장남 일복이를 가졌을 때 매일 밤마다 가지가 땡겨서 가지만 먹었단다. 그래서인지 일복이 바지 속에 가지만 한 것이 자리를 잡았지. 아무튼 정말 미안하구나. 어머니,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일복이 형은 얼굴도 매주 같고 머리도 영 아니잖아요. 하지만 일복이 따라다니는 계집들이 동네 한 바퀴지 않느냐. 아, 그러게 말입니다. 정말 희한하네요. 이 부인은 계속 말을 이었다. 그리고 말이다. 둘째 이순이를 가졌을 때 이어미가 매일 밤 수박을 2통씩 먹었단다. 네, 그래서요? 그래서인지 둘째 이순이 저고리 속에 수박만한 것이 2개 달렸단다. 아무튼 정말 미안하구나.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는데요. 이순이 누님도 개구리 발가락처럼 생겼잖아요. 그래, 하지만 이순이 따라다니는 사내들 역시 동네 2바퀴지 않느냐. 아, 그러게 말입니다. 정말 희한하네요. 근데 이어미가 널 뱃속에 가졌을 때 말이다. 네, 어머니, 말씀해 보시지요. 이상하게도 번데기가 당겨서 종일 번데기만 먹었단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어미는 내가 장가를 못 갈까 걱정이 되는구나. 그 말에 놀란 아들이 말하길. 아, 그렇군요. 어쩐지 이상하다 했는데 그것 때문이었군요. 아무튼 이어미가 정말 미안하구나. 어머니, 그것 때문에 내 젖꼭지가 이렇게 큰 거였군요. 옛날 어느 마을에 전쟁이 일어나 마을 사내들이 전장에 나가게 되었다. 이에 포졸 732도 전장에 나가게 되었는데
그는 전장으로 나가기 전 그의 아내 말자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서방님, 안 가면 안 되시나요? 당신이 이렇게 전쟁에 나가는 게 나는 너무 두렵습니다. 걱정 말구려. 내 그냥 농사꾼도 아니고 나라의 녹을 먹는 포졸인데 나라와 백성을 지키는 것이 내 사명이 아닌가. 그리고 내 창술이 조선 팔도에서 최고가 아니오. 외놈이든 어떤 놈이든 나에게 당해낼 자가 없소. 내 꼭 승리하고 올 테니 편안히 기다리시오. 알겠습니다, 서방님. 아, 그런데 말이오. 가기 전에 하나 줄 게 있소. 네, 그게 무엇입니까? 정조대요. 이걸 잘 차고 있으시오. 아니,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인가요? 당신을 못 믿는 게 아니라 다른 사내들을 못 믿는 게요. 그리고 그럴 일은 절대 없겠지만 혹시 전쟁에서 지게 된다면 당신이 험한 일을 당할 수도 있고. 아, 그러시겠지요. 그럼 저도 지조를 지키며 서방님이 무사히 돌아오시길 빌고 있겠습니다. 그렇게 3달 후 732는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와 아내와 재회하는데 뭐 하시오? 어서 빨리 여시오. 진짜 짜증나네. 아, 열쇠가 어디 갔지? 내 분명 잘 챙겨 놓았는데. 진짜 3달 만에 거사를 치러야 되니까 나 오늘 완전 굶주린 살쾡이란 말이요. 어서 빨리 푸는 게 좋을게요. 조금만 기다리시오. 내 얼른 대장간 박노인에게 다녀오리다. 이에 남편은 급히 박노인을 찾아가는데 노인장 계시오? 나요. 내가 돌아왔소. 아니 이게 누군가 73이 아닌가? 자네 죽었다고 들었는데 용케 살아 돌아왔군. 죽긴 누가 죽었다는 것이오. 누가 그런 헛소문을. 그건 그렇고 빨리 정조대 열쇠 하나 만들어 주시오. 어서 급하오. 그래, 근데 자네 부인이 말자댁이라고 했던가? 그렇소 노인장. 어서 서두르시오. 이에 잠시 생각하던 박노인이 말자댁 정조대라면 열쇠 필요 없소. 자물쇠가 고장나서 바늘로 몇 번 돌리니까 그냥 열리던걸. 옛날 어느 마을에 김대감은 여종 달자와 그렇고 그런 사이였다. 그날도 몰래 거사를 끝내고 나왔는데 고생했다 달자야. 내가 네 덕에 회춘하는구나. 옛다 단양 요긴하게 쓰도록 하거라. 감사합니다, 대감마님. 저 그런데 말입니다. 그래, 무슨 일이냐? 말해보거라. 저 그게 돌쇠가 저와 대감님의 사이를 눈치챈 것 같습니다. 무엇이라고? 이런 고얀 놈. 어찌합니까? 주인마님이 아시면 저 멍석마리에 쫓겨나고 말 텐데요. 가만히 있어 보거라. 내가 다 알아서 하겠느니라. 다음날 김대감은 돌쇠를 부르는데 예, 대감마님 부르셨습니까? 돌쇠 내 놈이 다 알고 있다 하던데 그게 사실이더냐?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요? 달자 말이다 이놈아. 어서 사실대로 말하지 못할까? 죄송합니다, 마님. 저는 그냥 뒷간에 가면서 잠깐 본 것뿐입니다. 주인마님께는 절대 비밀로 하겠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 좋다. 그럼 내 원이 있으면 하나 말해보거라. 내 들어주도록 하겠다. 정말이십니까? 그게 사실은... 돌쇠는 자신도 달자를 마음에 품고 있다고 김대감께 고하였다. 아니, 무엇이라? 그렇단 말이지. 좋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약 달자가 너를 선택하면 내가 깨끗이 물러나도록 하겠다. 정말이십니까? 거짓말 아니시지요? 그럼 남자가 한 입 가지고 두 말 하겠냐? 이놈의 자식아, 내가 달자한테 들어간 돈이 얼마인데 내 놈이 나한테 되겠느냐? 그리고 며칠 후 자기야, 오늘 저녁엔 내가 탁주에 장어구이 해줄게. 오늘 밤도 날이 새도록 부탁해. 우리 자기 최고. 그렇게 달자는 돌쇠를 선택했다. 돌쇠 내 이놈, 너 대체 무슨 짓을 한 거냐? 저는 그냥 부모님께 물려받은 건강한 아랫돌이밖에 없습니다. 이제 약속대로 달자를 포기하시죠. 이에 화가 난 김대감이 너 빨리 외양간 청소하고 산에 가서 장작이나 패우거라.
대감마님, 우리 돌쇠한테 왜 그러십니까? 그런 건 칠복이한테 시키시죠. 무엇이라? 이것들이 오냐오냐 해주니까 어디 산 것이 양반에게 들이대 확 쫓아 내버릴까 보다. 대감마님, 왜 남자가 한 입으로 두 말 하십니까요? 그렇게 돌쇠와 대감이 다투자 이를 지켜보던 달자가 대감마님, 그만 진정하시지요. 대감마님도 아시다시피 돌쇠가 머슴 3명분은 충분히 하니 그만 용서해 주시고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래, 무슨 좋은 방법이라도 있느냐? 이에 달자가 그러니까 이제부터 제가 낮에는 대감님 거, 밤에는 돌쇠 거 하죠. 옛날 어느 마을에 노총각 선비 만식이는 오랜 친구 복태를 만나러 그의 마을로 향하고 있었다. 둘은 어려서부터 친하게 지냈고 복태가 장가를 들어 다른 마을로 떠나게 되어 못 보고 산 지 오래되었는데 복태 이 친구 못 본 지가 10년이 다 되었구나. 잘 살고 있으려나. 정말 보고 싶구만. 그렇게 한참을 가는데 이게 웬일인가? 그의 친구 복태와 딱 마주치게 되는데 아니, 자네 복태 아닌가? 어라, 만식이, 이게 얼마만인가? 반갑네, 반가워 이 친구야. 그런데 어디를 그리 가고 있는가? 나 말인가? 오랜만에 자네를 만나러 가고 있었지. 아니, 나를 갑자기? 내 며칠 전부터 자네가 꿈에 계속 나와서 자네가 너무 보고 싶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서둘러 자네 집에 가고 있었는데 자네는 어딜 그렇게 바삐 가는가? 아이고, 일을 어쩌지. 나는 일이 생겨서 부모님 모신 선산에 가고 있는데 이 일을 어찌할꼬? 가는 날이 장날이라더니 어쩔 수 없지. 마침 그 마을에 내 먼 친척이 살고 있으니 거기서 며칠 머물다 다시 돌아가면 되니까 너무 마음 쓰지 말게나. 이 친구야, 어찌 내 마음이 편하겠나? 그러지 말고 내 집에 가서 며칠 머무시게. 자네 내 마누라도 잘 알지 않는가? 우리 어려서부터 다 친하게 지내지 않았는가? 그래. 자네가 옥순이랑 결혼할지 누가 알았겠나? 아무튼 자네가 왔다고 하면 아마 무척 반가워할 걸세. 자네도 없는 집에 내 뭐하러? 아니네, 아니야. 아니야, 제발 사양 말게. 그리고 내 어려운 부탁이 하나 있는데. 뭔가? 그게 말이야, 내 마누라하고도 하룻밤 행사를 치러주시게. 그리고 그냥 가지 말고 하루 이틀 옆에서 좀 다독여 주시게. 아니, 뭐라고? 이 친구가 미쳤나? 그게 무슨 말인가? 장난심한 건 예나 지금이나 똑같군. 가보면 다 알게 될 걸세. 미안하고 나중에 먼 훗날에 다시 만나세. 그렇게 복태는 서둘러 자리를 떠나버렸다. 저 친구가 글 공부를 많이 하더니 정신이 돌아버렸나? 만식이는 뭔가 이상한 생각이 들어 하는 수 없이 복태네 집으로 향했다. 계십니까? 누구십니까? 안녕하시오. 복태의 오랜벗 만식이오. 아니, 만식 오라버님, 어인일로 이 먼 곳까지. 네, 며칠 전부터 꿈에 복태가 나와 보고 싶어 견딜 수 없어 이렇게 찾아왔소. 그런데 오다가 복태와 마주쳤는데 글쎄 집에서 하루 머물다 가라고 해서 사양 못하고 이렇게 왔소. 하룻밤만 신세 좀 줘도 되겠소. 아니, 그게 무슨 소립니까? 우리 서방님을요? 아니, 왜 그리 놀라는 것이오? 우리 서방님은 1년 전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방님을 보셨다니. 무엇이라? 복태가 죽었다고? 그럼 어제 내가 만난 복태는 누구란 말이오? 그렇게 노총각 만식이는 며칠 머무르다 어려서부터 좋아하던 복태의 처 옥순이랑 정이 들었고 복태의 부탁대로 그녀를 돌보며 같이 살게 되었다. 한편 다른 마을 어느 한 기생집에서는 자기야, 이제 걱정 안 해도 돼. 내가 깔끔하게 다 정리했다니까. 잘했어 자기야. 선산 땅 문서는 잘 챙겨왔지? 그렇게 두 친구 모두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고 한다. 옛날 어느 마을에 몰락한 양반집이 있었는데 아비는 몇 년 전에 죽고 모녀만 가난하게 살고 있었다. 그런데 딸은 아름답고 현명하여 이웃집 양반과 정혼을 하고 혼인날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 불안당 덕출이가 그녀의 어미를 찾아오는데 여긴 어쩐 일로 오셨소? 아니, 춘심이가 시집 간다고요? 내 이런 말은 안 하려고 했는데 이미 춘심이는 나랑 여러 번 정을 통한 달코 다른 처자인데 이미 나한테 몸과 마음을 다 허락해놓고 시집을 간다니 그렇게는 안 되겠소. 아니, 그게 무슨 말이여? 내 딸아이와 이야기를 해보겠소. 그리고 잠시 후 어미가 딸에게 물었다. 얘야, 너 불안당 덕출이 놈하고 그렇고 그런 사이라던데 그게 사실이냐? 어디 사내가 없어서 그런 놈이랑 이 어미한테 숨김없이 말해보거라. 네, 뭐라고요? 어머니, 그게 무슨 말인가요? 절대 그런 일 없어요. 저는 그 사람 얼굴도 잘 모르고 손 한 번 잡은 적이 없어요. 아니, 그런데 그놈이 왜 그런 소리를 짓거리는 게야? 우리 집이 가난하고 못 사니까 쉽게 보고 관계를 부리는 것이에요. 상대할 것이 못 됩니다. 이런 천하의 고얀 놈을 봤나? 춘심이의 어미는 덕출이를 관아에 고하여 벌주기로 결심하였다. 그런데 사또 앞에서 둘은 서로의 말이 옳다고 주장하였고 사또는 고심하다 따로 불러 묻는데 그래, 내가 저 처녀와 여러 번 정분을 나누었다 하니 처녀의 용모에 대해 반드시 알고 있을 것이다. 만약 틀리면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덕출은 사또에게 상세히 고하였고 춘심이를 불러 들어보니 덕출이의 말과 틀림이 없었다. 사실 덕출이는 남몰래 사람을 시켜 미리 춘심이에 대해 알아낸 것이었다. 춘심이는 덕출이가 관계를 부려 사또의 판결이 어려워진 것을 알고 꾀를 내어 말하기를 사또, 몇 가지 더 고할 것이 있사옵니다. 그래, 말해보거라. 사실 제 왼쪽 가슴 밑에 큰 반점이 있는데 그 위에 털이 여러 가닥 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리에 털이 무성하고 가슴은 짝가슴에 배꼽은 참외 배꼽이고 방댕이에 심한 치질이 있고 등에는 용문신이 있습니다. 만약 그 자가 그걸 알지 못한다면 어찌 저와 정을 통하였다 하겠습니까? 이에 사또는 덕출이를 불러 다시 묻는데 내가 처녀와 상통하였다 하니 남이 볼 수 없는 곳에 어떤 별다른 것이 없더냐? 그런데 사람을 시켜 이미 엿들은 덕출이는 머뭇거리며 예, 사또. 저기 그러니까 그 무엇이냐? 제가 사람을 잘못 본 것 같습니다. 뭐라? 너 지금 뭐라는 것이냐? 예, 그러니까 제가 시력이 안 좋아서 사람을 잘못 본 것 같습니다. 저와 정을 통한 처녀는 춘심이가 아니라 춘자입니다. 이놈, 그 말이 사실이렸다. 춘자라면 맨손으로 소도 때려잡는다는 그 처녀가 아니더냐? 만약 거짓이면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네, 사또. 그렇게 춘심이는 지혜를 발휘해 이웃집 양반과 혼인하였고 덕출이는 춘자와 혼인하였다고 한다. 옛날 어느 마을에 노름에 환장한 춘복이라는 사내가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춘복이가 똥줄 탄 표정으로 집으로 들어오자 이를 본 그의 마누라 금자가 묻는데 아니, 당신 얼굴이 왜 그렇소? 부인, 이제 우리 어떡하면 좋소? 왜 그러시는 것이요? 그러니까 그게 내가 딱 한 판만 하려고 했는데 글쎄 하다 보니까 집에다 소에다 전부 다 날려먹었소. 아니, 뭐라고요? 당신 이제 노름 끊었다고 하지 않았어? 또 병이 도진 것이요? 정말 미안하오. 내 그냥 구경만 하려고 하다가 딱 한 판만 한다는 것이 그만 다 털렸소. 사흘 안에 안 갚으면 당신부터 해서 아이들까지 다 노비로 넘겨버린다고. 아이고, 내가 못 살아. 어떡하려고 그랬소? 이제 어떡하오? 정말 미안하구려. 내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소. 정말 방도가 없는 게요? 거식이 그게 하나 있긴 한데 무엇이요? 빨리 말해보시오. 내가 돈 갚아야 되는 그 인간이 바로 비단장수 최노인인데 그런데 최노인이 당신을 예전부터 마음에 두고 있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하는 말이 그 인간한테 딱 20번만 해주면 된다고. 그러니까 그 밤에 하는 거 그거 말이야. 아니, 뭐라고요? 그게 말이요, 방구요? 그 노인이 노망났나?
그리고 당신은 그게 마누라한테 할 소리요? 부인 눈 딱 감고 20번이면 돼요. 한 번에 20냥으로 쳐준다고. 안 그럼 우리 가족 다 노비로 팔려가야 한다고. 이때 부엌에서 둘의 대화를 듣고 있던 춘복의 어미가 아니 뭐라고? 이 못난 놈아, 쟤 버릇해 못 준다더니 또 노름을 해. 그리고 20밤을 보내라니 그게 어멈한테 할 말이냐 이놈아. 아이고 어머니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 이놈아, 그건 그렇고 비단집 최노인이라고 했지? 네 엄니, 그 양반이 엄니도 잘 안다고 하더라고요. 이에 잠시 생각하던 엄니가 그래, 그렇담 걱정하지 말거라. 이 어미가 10년 전에 이미 다 해결했다. 옛날 어느 마을에 어리숙한 농부가 있었다. 어느 날 농부는 우연히 사마귀가 나뭇잎에 몸을 가리고 매미를 잡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옳거니 그거 참으로 좋은 방법이구나. 농부는 좋은 방법을 알아내었다고 생각하고 큰 나뭇가지를 한아름 가지고 와 나뭇잎으로 제 몸을 가리면서 아내에게 물었다. 여보, 내 몸이 보여? 안 보여? 그러나 작은 나뭇잎에 몸이 가려질 턱이 없으므로 아내가 신경질적으로 대꾸했다. 다 보여요. 그러나 농부는 단념하지 않고 계속 나뭇잎으로 이리저리 몸을 가리면서 다그쳐 물었다. 여보, 이제 보여? 안 보여? 아내는 그때마다 계속 보인다고 했으나 남편이 끈질기게 계속 물어보자 마침내 귀찮아진 아내가 아무렇게나 대답했다. 이제 안 보여요. 안 보여. 아싸, 드디어 성공이로구나. 성공한 것을 기뻐한 농부는 다음 날 알몸뚱이에 망태기를 메고 나뭇잎으로 몸을 가린 다음 시장으로 나갔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대로 물건을 마구 집어먹기도 하고 망태기에 담기도 했다. 이렇게 하니까 아무도 몰라보겠지. 농부는 나뭇잎으로 몸을 가렸으니 아무도 못 보리라 생각했다. 그런데 그때 상인들이 농부를 보고 말했다. 아니, 이보시오. 왜 벌거벗고 남의 물건을 함부로 훔쳐가는 것이오? 어서 저놈을 관가에 끌고 갑시다. 사람들이 어리숙한 농부를 끌고 관가로 갔다. 사또는 농부에게 크게 호통을 치며 내 이놈! 감히 남의 물건에 손을 대다니 마땅히 벌을 받아야겠다. 사또나리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농부는 몸을 벌벌 떨면서 자초지종을 이야기했다. 그 말을 들은 사또는 아니 세상에 이렇게 멍청한 자가 다 있다니. 사또는 하도 어이가 없어 농부를 그냥 집으로 돌려보냈다. 집으로 돌아온 농부는 마누라를 보며 소리쳤다. 세상에 참 마누라 말 믿었다. 옥에 갇힐 뻔했네. 옛날 어느 한 선비가 과거를 보러 한양으로 가던 중 밤이 되어 고개를 하나 넘게 되었다. 그런데 불행히도 고개를 넘다가 그만 귀신을 만나게 되었다. 오랜만에 인간을 만나게 되었구나. 오늘 니놈의 간을 빼먹어야 되겠다. 그 말을 들은 선비가 귀신에게 사정을 했다. 제발 귀신님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한양에 가 과거 시험에 합격해 고향에 계신 홀어머니께 효도해야 합니다. 그러자 그 귀신이 말했다. 그렇다면 할 수 없군. 그 대신 나와 거시기를 한판 해야겠다. 선비는 목숨을 부지하는 대신 귀신의 놀이개가 되는 수모를 감수해야만 했다. 그렇게 선비는 지친 육신을 추스려 다시 길을 재촉했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른 고개를 넘게 되었다. 그런데 불행히도 거기서 또다시 귀신을 만나게 되었고 그 귀신도 똑같이 나왔다. 너 죽을래? 아니면 나랑 거시기 한판 할래? 어떻게든 목숨을 부지하고 싶었던 선비는 할 수 없이 이번에도 귀신과 거시기 하는 것을 택했고 또다시 엄청난 공포와 수치심을 참아야만 했다. 그렇게 귀신에게 2번을 당한 선비가 다시 길을 떠났다. 선비는 혼신의 힘을 다해 마지막 고개로 향했다.
그런데 이번에도 역시나 귀신이 나타나 앞을 가로막는 것이었다. 그 귀신도 마찬가지로 말했다. 너 죽을래? 아니면 나랑 거시기 한판 할래? 더 이상 견딜 힘이 없는 선비는 귀신과 다시 거시기를 하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것 같았다. 그래, 이 귀신아, 차라리 날 죽여라. 죽여. 그러자 귀신이 가소롭다는 듯 선비를 노려보며 말했다. 요놈 봐라. 좋다. 너 죽을 때까지 나랑 거시기 해야겠다. 옛날 어느 마을 입구에 있는 커다란 바위 위에 언제부턴가 돌사자상 하나가 근엄하게 서 있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 돌사자상이 있는 바위 밑으로 수처녀가 지나가면 아래로 뛰어내려와 수처녀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었다. 당신은 수처녀가 틀림없군. 그래서 과거가 있는 여자들은 이 바위 밑으로 지나가는 것을 무척이나 꺼리게 되었다. 부슬비가 몹시 내리던 어느 날, 결혼을 앞둔 한 쌍의 연인이 그 바위 밑을 지나가게 되었다. 그런데 여자는 이미 과거에 전력이 있던 여자로 사자상의 소문을 알고 있어서 그곳을 피해가고 싶었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다. 여자는 속으로 난 떳떳해. 젊었을 때 한두 번 그 짓 안 해본 여자가 세상에 어딨어. 지나갈 때 얼굴을 잘 가리면 분명히 수처녀인 줄 알 거야. 그러면서 그 바위 밑을 막 지나치는데 갑자기 바위 위에 서 있던 돌사자가 밑으로 뛰어내려와 포효했다. 여자는 깜짝 놀랐지만 돌사자가 자기에게 뭐라고 한마디를 하는 것처럼 들렸다. 분명하진 않지만 여자가 듣기에 당신은 수처녀라고 하는 것 같았다. 너무 기쁜 나머지 여자가 예비 신랑에게 말했다. 당신 분명 들었죠? 들었죠? 글쎄, 뭐라고 한 것 같기는 한데. 여자가 그렇게 말하고 당당한 표정을 짓고 있는데 돌사자가 다시 말했다. 비가 와서 그런지 그 바위가 더럽게 미끄럽네. 옛날에 한 처녀가 신랑감을 지나치게 가리다가 그만 홍기를 놓쳐 노처녀가 되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중매가 들어오면 가리지 않고 시집을 가겠다고 마음먹었다. 하루는 중매쟁이 노파가 찾아왔는데 처녀가 신랑감을 워낙 가린다는 소문을 들었기에 아예 4사람의 신랑감의 목록을 가지고 온 것이었다. 이보시오 낭자, 한번 들어보구려. 한 총각은 공부를 많이 해 문장가로 알려진 선비라오. 그리고 다음은 말타기와 활쏘기를 잘하여 소문이 난 씩씩한 무인이라오. 중매쟁이 노파가 여기까지 설명을 하며 살피니 노처녀의 눈치가 별로 좋아하는 것 같지 않았다. 그리고 다음은 물이 항상 고여있는 저수지 아래에 비옥한 농토를 많이 가진 부잣집 아들인데 아무리 날이 가물어도 이 집 논에서는 수확을 많이 올리지. 그 다음은 그러니까 뭐랄까? 낭자가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는데 마지막 총각은 정력이 매우 강한 청년이라네. 뻗어 나온 물건에 돌을 가득 담은 큰 주머니 끈을 걸고 허리를 움직여 빙빙 돌리면 그 돌 주머니가 머리 위까지 넘어서 휙휙 돌아가는 그런 청년이라오. 낭자 어떻소? 이 넷 중에서 한번 배필 감을 골라보구려. 설명을 들은 노처녀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공부를 많이 해. 문장을 잘 짓는 선비는 뜻이 넓어서 아내 고생만 시킬 테고 활을 잘 쏘는 무인은 전쟁에 나가 죽을 수도 있지요. 저수지 아래 좋은 논을 가졌다 해도 물 마르는 흉년에는 어쩔 도리 없을 테고 저는 돌을 담은 주머니를 걸어 머리 위까지 돌린다는 그 억센 청년이 맘에 꼭 든답니다. 그래, 알았네, 알았어. 그런데 말이지, 그 억센 청년은 돌 주머니를 돌리다 그만 머리를 맞아 바보가 되었다더군. 옛날 어떤 과부가 있었는데 몹시 음기가 강하여 큰 물건을 가진 남자를 찾고 있었다.
옛말에 코가 큰 사람은 물건도 크다 하였으니 어디 코가 큰 사람을 찾아봐야겠다. 하루는 장에 가서 오가는 사람들을 자세히 살펴보고 있었는데 코가 큰 사람이 보이지 않아 실망하고 있었다. 저녁 무렵이 되어 갈 때 어떤 한 사람이 지나가는데 행색은 초라하였으나 그의 코를 보니 보통 사람의 코보다 몇 배나 되어 보였다. 드디어 찾았네. 찾았어. 이에 여인은 몹시 기뻐하며 이 사람이야말로 물건이 매우 클 것이라 생각하고 가머니설로 유인하여 집으로 데리고 왔다. 과부는 산의 진미를 차려놓고 저녁을 대접한 후에 밤이 되기를 기다렸다. 차린 것은 별로 없지만 맛있게 드시구려. 처음 만난 내게 이런 대접을 해주니 정말 고맙소이다. 그리하여 과부는 드디어 사내와 즐거운 시간을 가지게 되었다. 그런데 의외로 그 사람의 물건이 어린 아이의 것과 같이 작아 쾌감을 느낄 수가 없었다. 과부는 분함을 참지 못하여 아니, 코가 이렇게 큰데 물건은 어린 아이만도 못하다니. 내가 속았네. 속았어. 하고는 사내를 책망하였다. 차라리 저 큰 코로 하는 것이 낫겠네. 낫겠어. 하고는 남자의 얼굴 위에 엎드려 코를 그곳에 들이밀어 보니 오히려 남자의 물건보다 훨씬 좋아서 자유자재로 문지르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그러는 동안에 첫 딸기 울고 날이 밝기 시작하자 여인은 그 남자를 얼른 쫓아내었다. 어디서 그런 물건을 달고 사기를 치는 것이오? 얼른 나가시오. 남자는 세수도 못한 채 쫓겨나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데 길가에서 마주친 사람이 그의 얼굴을 보면서 아니, 무슨 놈의 미음이 온 얼굴에 묻어 있어. 당신은 미음을 입으로 먹지 않고 코로 마셨소. 이에 당황한 남자가 둘러대길. 그러니까 의원이 그러는데 코에 미음을 바르면 피부도 좋아지고 복이 온다고 하지 않겠소? 옛날 어떤 마을에 덕망 높은 대감이 있었다. 하루는 대감마님이 젊은 선비들을 모아놓고 가르치는 자리에서 말했다. 모름지기 사내란 점잖음을 제일의 덕으로 삼아야 하는 것이라오. 다들 잘 아시겠소? 하고 일장연설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때 대감, 내 잠시 들어가도 될까요? 하고는 안방마님이 갑자기 방문을 열고 들어오는 것이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밖에서 들으니 점잖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 같아 이렇게 들어왔어. 하며 부인은 자세를 고쳐 앉는 것이었다. 그리고는 젊은 선비들이 보는 앞에서 대감마님에게 되물었다. 그런데 대감께서는 밤과 낮이 어찌 그렇게 다루어? 부인의 말에 대감마님과 선비들은 무슨 영문인지 몰라 어리둥절했다. 부인은 당황한 대감이 눈짓하는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짐짓 크게 소리쳤다. 당신은 밤만 되면 자꾸만 나한테 달려들면서 낮만 되면 그렇게 점잖아지는 그 저희가 무엇이요? 이에 당황한 대감마님이 말하길. 그건 밤에는 당신 얼굴이 잘 보이지 않으니 그런 것이 아니오. 옛날 어느 마을에 호색가루 이름을 날리던 어느 한량이 기방을 제 집처럼 들락거리더니 그만 소중한 그것의 병이 들고 말았다. 고통을 참다 못한 한량이 읍내의 의원을 찾아갔다. 의원님, 소중이가 아파 죽겠는데 왜 이런가요? 진찰을 마친 의원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쯧쯧, 안 되겠네. 어볼세, 어뽀야. 소중이의 알을 빼내야겠어. 아니, 알을 빼내야 한다니요?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한량은 놀란 나머지 입을 다물지 못했다. 의원이 계속 말하였다. 이미 병이 깊을 대로 깊었네. 어쩔 수 없다네. 남자에게 가장 소중한 그 두 개의 알을 빼내지 않으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네. 실로 천추의 한이 될 일이었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다. 한량은 눈물을 머금고 그 수술을 받기로 하였다. 수술을 하긴 했지만 의원은 같은 남자로서 한량의 처지가 그렇게 안 돼 보일 수가 없었다.
내 댁을 딱히 여겨서 하는 말인데 지금 빼낸 것 대신에 마늘 쪽을 넣는 건 어떤가 싶으만.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아 보일 것 같아서 하는 말이오. 한량은 눈물을 머금고 말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리하여 한량은 의원의 시술대로 그 자리에 마늘을 넣어 볼륨을 유지하게 되었다. 그런 일이 있고 몇 달이 훌쩍 지난 어느 날, 길을 걷던 의원은 우연히 그 한량과 마주쳤다. 이보시게, 그래 그 뒤 별 탈은 없었는가? 한량이 대답했다. 의원님의 시술은 정말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합니다. 진짜를 달고 있을 때와 똑같다고요. 근데 한 가지 곤란한 것이 있긴 한데 말이죠. 그래, 그게 뭔가? 의원의 질문에 한량이 대답했다. 그러니까 가끔 월양인연한테 놀러가 일을 치를라 치면 글쎄 그것이 눈이 쓰리다고 눈물을 비우듯 쏟아내지 뭡니까?